탈락자들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리본이 달려있는 죽음의 관. 왜 예쁘게 포장한 선물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황인호의 방에 놓여있는 라캉의 욕망이론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캉은 정신분석학 학자로 이 이론을 창시한 프로이트를 지지하며 평생을 인간의 욕망에 대해 해명하려 했던 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욕망의 공식을 이렇게 설명했었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뿐이다. 다시 말해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죽어야만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고요. 이 사상을 재해석한 라캉 역시 욕망은 채우는 순간 칙칙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은 욕망은 자신의 손에 넣고 나면 더 이상 갖고 싶은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라는 의미로 그 역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선물로 묘사된 관은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대상인 죽음. 그러니까 오일남과 황인호가 그들에게 선사하는 선물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러한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황인호와 그가 추종하고 있는 오일남 역시 이러한 사고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인호가 프론트맨이 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아무래도 고시원에 걸려있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라캉의 욕망이론에 대해 해석을 했으니까 저는 이 르네 마그리트를 중점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르네는 라캉과 동시대 사람으로 당대 정신분석 학자들이 설명하는 무의식 세계에 공감하며 그것을 작품에 표현하려 했던 초현실주의 화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빛의 제국 시리즈가 떡하니 2점이나 걸려 있는데요. 황인호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단서를 주고 있는 듯 하네요. 일단 그림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늘은 밝은 대낮인데 그림 속 숲과 건물은 어두운 밤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같은 두 가지 대립되는 이미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존하는 모습인데요. 그의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우리 눈엔 파이프로 보이지만 실제 파이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잘못된 거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은 실제 세상을 정확하게 비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본주의 계급과 물질 만능주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허상을 꼬집은 오징어 게임 속 메시지와 일치하고 있죠.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망쳐놨어. 평등이야. 바깥 세상에서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결론적으로 황인호는 르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세상의 폐단을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그곳에 뿌리 박혀있는 부조리와 결점 등을 타파하고 싶어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 오징어 게임 우승자였던 황인호는 돈이 있음에도 기운과 마찬가지로 돈을 쓰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의 방을 보면 패닉 상태로 거린처럼 살고 있는 기운과는 많이 다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시원에 살고 있긴 하지만 흐트러진 곳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황인호는 다소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이 안에 있나? 난 수학이를 항상 반대로 놓거든. 그는 수화기의 위치가 바뀐 것조차 금방 알아차릴 정도의 세심한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황인호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그의 방을 보면 기운과는 달리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그동안 보아온 이 책들로 미루어 볼 때 황인호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데아와 확실한 신념이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주일 전에 실종된 것으로 보이나 그간 이 책을 보아왔다면 오일남과의 관계 역시 최근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빨간색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운 것보다는 피나 죽음, 위험 같은 강하고 극단적인 것들이 연상되는데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색이기도 하기에 어릴 적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혼났던 생각도 나네요. 빨간색은 사실 사랑, 열정, 활력 등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 속에 쓰여진 빨간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생사를 가름지는 주체자, 두 번째로는 공격자, 이렇게 말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결승선, 줄다리기에서의 생사의 기준점인 중앙의 깃발, 처형을 담당하는 진행자들의 옷 등 붉은색은 생사를 결정짓는 주체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나누어지는 공격과 수비 중 공격자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공유가 들고 있는 딱지 또한 이런 의미들이 내포된 빨간색이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공유는 이들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줬다는 점인데요. 이 파란 딱지를 고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참가자들 자신이었죠.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이렇게 드라마는 초반부터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를 색을 통해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빨간 머리를 한 기운이 입고 있는 양복이 파란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약간 다운된 파란색의 양복이지만 넥타이까지 같은 색인 파란색을 메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색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인 듯한데요. 기운이 포용하고 있는 공격자와 수비자의 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이것은 인간의 착한 본성을 믿지 않는 오일남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어찌 보면 수비자였던 기운이 그의 따뜻한 인간성은 우수하지만 공격과 수비 중 선택하세요. 공격. 이제는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능동적인 주체, 즉 공격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본이 달린 예쁜 선물로 묘사된 죽음의 관,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을 나타낸 초현실주의 세상을 암시하고 있었던 옥겜 세상 속 로비. 옥겜하면 미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러한 시각적 효과들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 밖에도 옥겜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색들은 각각의 상황에 부합하는 소름 돋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참가자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의 녹색. 이 녹색은 파란색의 유사색으로 미술에서는 붉은색의 보색으로 쳐주는 색인데요. 붉은색에 대립하는 수비의 의미로 채택되기도 했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녹색은 돈, 야망, 탐욕 등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옥겜 속에서 456억을 타기 위해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됐던 색이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노란 머리의 노란색. 노란색은 생명의 에너지, 빛 등을 상징하는데 옥겜 속에서도 역시 따뜻함과 희망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듯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색,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은 조금씩 서로 섞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만들 수도 있고 검정색이라는 무채색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색을 배합했을 때 나오는 이 검정색은 이 세상 모든 부조리와 병폐를 담고 있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면으로 묘하게 해석되며 드라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큰 주제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직업 중 프론트맨의 전직이 경찰이었던 걸까요? 일단 그는 경찰로 16년을 근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태어난 연도와 졸업 연도를 계산해보면 16년 후는 게임에 참가했던 2015년이 됩니다. 한마디로 경찰직을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계기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황인호, 기훈, 일남 이렇게 주요 인물들을 모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건은 아마도 쌍용차 사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라마 속에서 기훈이 파업 농성을 벌이다 동료를 잃게 된 사건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죠. 회사는 지들이 망쳐놓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게 거기서 사람이 죽었지 않나? 동료들이는 공장을 지켰어요. 언제 경찰들이 쳐들어올까? 벌벌 떨면서. 이 쌍용차 사태는 노조원들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해 그것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너 애한테 뭐 해줬는데 너 그럴 자격 있다고 생각해? 너 가영이 나타날 내 옆에 있기나 했어? 야, 그날은 너도 알잖아. 내가 갈 수가 없었다고. 그날 죽었어. 내 눈앞으로 너 병원에도 못 가고 죽었다고.
기훈의 딸 생일임과 동시에 아이가 태어날 때조차 가지 못하고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주인공 기훈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중요한 시점이죠. 이 사건은 기훈의 현재를 기점으로 11년 전인 2009년이었고 전국의 이목을 끄는 충격적인 이 사태에 당시 경찰이었던 황인호가 개입되었을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인데요. 이 사건이 극 중 주요 인물인 황인호, 오일남, 그리고 기훈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접점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봅니다. 지금까지 옥겜 속 색들의 의미와 황인호의 정체를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즌2에서는 이러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프리퀄 형식의 스토리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지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아 기대치가 최고치일 대중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규모 볼거리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프리퀄 형식의 오징어 비긴스와 2015년 황인호의 오징어 게임이 아주 적합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제작비, 이정재의 출연 분량, 이병헌의 출연료 문제라는 요소 역시 시즌2 스토리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일단 제작비가 넉넉해야 제작자가 미리 계획했던 시즌2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는 그냥 오징어 게임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씨아무비였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표출되는 참신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